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 금지 구역을 일부 침범했다며 열흘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 내용까지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무인기 파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용산 대통령실 인근 3.7km 구간에 해당되는 비행 금지 구역에 북한의 무인기가 진입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군 당국이 좀 번복하면서 이 사안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었는데, 여기서 국정원이 대통령실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좀 그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일단 군은 일부 스쳐 지나간 것은 시인을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단언하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국정원이 어저께 그 국회 정보위에서 정보위원들에게 보고를 한 내용 중에 이 대목이 지금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특히나 무인기 5대 중에 한 대가 서울 상공을 이렇게 침범하면서 그 무인기가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군과 국정원 어느 쪽이 맞느냐, 이것을 놓고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양쪽 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국정원 쪽에 조금 더 시각을 두는 건 이거예요. 자, 지금 군이 발표한 건 이겁니다. 3m 곱하기 2m 정도의 무인기이고, 또 지금까지의 북한의 어떤 무인기의 그 수준을 봤을 때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각도로서 아주 고밀도의 그런 그 촬영 장비를 탑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촬영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이제 군의 그 아마 시각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국정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다고 제가 또 정보위에 어떤 그 증거를 댔는지는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정원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이 무인기라면 만약에 정말로 고기능의 그런 촬영 장비를 탑재했을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의 탑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촬영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시각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국정원 쪽을 왜 바라보냐면, 우리가 어떤 군과 관련된 문제를 바라봤을 때 최악을 선정을 해야지 최선을 선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최선으로 이게 안 그랬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보단 최악, 언제나 가장 뚫렸을 가능성을 설정해놓고 그다음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이 군 쪽에서는 그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그 방공망이 뚫리지 않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는 것이고, 국정원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그런 그 고도에서 그 정도의 그런 어떤 구역을 지나간다면 촬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쪽에 앞으로 대비라든지 혹은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전략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참고할 만한 그런 지금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국정원과 군 당국의 시각이 조금 다른 상황,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이미 군의 신뢰를 지금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발표한 거를 보고 그렇게 강경하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적행위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군의 말을 이제 와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지도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 국정원의 말을 믿고, 그리고 국정원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한 조치고요. 이제 군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이 그런 우려도 표명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하다가는 3월, 4월, 3월쯤 이렇게 해가지고 국지전에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라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고요. 아마도 이제 그런 논의들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의 말보다는 국정원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뭐 증거도 없고 지금 증명된 자료는 없다고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대비하고 대세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참 이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그리고 북한 무인기 침범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 무인기 관련 얘기를 계속 이어가자면 일단 지금 여야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이전 정부 탓에 안보에 공백이 생겼다. 그리고 민주당은 현 정부 탓에 안보에 공백이 생겼다. 계속 내탁 공방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김수영 전 구청장께서 어찌됐든 그 원인을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군 당국에 대한 신뢰 자체가 확연히 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진짜 군이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가장 중요한 국방 정책의 앞으로의 어떤 완수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 어떤 행복과 또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될 군의 신뢰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군이 어떠한 이 발표를 하더라도 그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안보에 어떤 공백이 생기고 내부의 갈등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이 무엇을 못하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건 경계의 실패고요. 경계의 실패 이후에 투명하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군 기밀은 어차피 지켜져야 되겠지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투명하게 그 과정을 설명했어야 됐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가 계속 다르다는 것이고 또 아까 지금 그 민주당에서 지적하듯이 어떤 영공을 예를 들어서 침범했다고 하면 그 침범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스쳐 지나갔다 이런 식의 표현은 군에서 할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어떤 갈등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일단 군이 제대로 지금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일단 군과 국방부의 발표가 다른 것도 이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즉 이 상황이 벌어졌으면 NSC가 열렸어야 됐고 NSC가 열렸으면 똑같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것을 대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언론과 관련된 문제를 확연하게 그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어야 됐는데 지금 군과 국정원의 그런 발표가 다르다는 것은 정보 공개가 다르다는 것은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또 방증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여러 부분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 앞서서 좀 이렇게까지 안보 공백을 받아들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좀 엇갈린 입장을 내비쳤거든요. 네. 그 원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 정권 탓하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도 좀 지겨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인터넷 댓글 보니까 국방부가 아니라 국뽕부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잠시 좀 웃었는데 그 정도로 국방부가 계속 부인하던 걸 김병주 의원이 또 그것도 제기를 한 거잖아요. 조심스럽게 진짜 이 용산까지 지금 뚫린 거 아니냐, 서울 상공까지 온 거 아니냐라고 제기를 했으면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거의 열흘 가까이 돼서 이제서 발표하는 거 보고 이거는 정말 뭐 야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까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시스템을 좀 제대로 정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를 여당에서도 이걸 옹호할 일이 아닙니다. 국방의 문제 또 안보의 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정권 탓하시는데 2017년도에 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드론 부대를 창설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와가지고 드론 부대 합동수사본부를 창설해라.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또 웬 뒷북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론 부대 창설한 거가 2017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드론 부대 창설하고 또 그리고 막대한 많은 예산들을 국방부에서 무인기라든지 그 스텔스 무인기 이런 데다가 드론이나 여기에다가 많이 또 예산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일이 났으면 이거는 시스템이나 또 그리고 지금 용산으로 이전할 때 그런 문제들도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점검해서 용산 이전하는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문제를 좀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국방부는 그럼 그때 뭘 했고 경호처는 그 당시에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좀 시사해 주셨는데요. 네. 일단 저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충을 하고 네. 다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드론 부대 창설과 관련해서는 사실 드론 부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보통 국방부에서 어떤 부대를 창설해서 그 부대가 실전에 가능한 어떤 그런 전략 자산이라든지 전술 자산 또는 실전 배치 가능한 어떤 무기를 완성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이를테면 그것이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고 그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스라엘제를 도입을 하려면 보통 우리가 폴란드에 지금 수출하는 것도 시기가 수출 계약서 딱 찍고도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드론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스라엘 그 부대를 이스라엘의 그 이 레이저 그 방어 무기를 도입하는 것도 사실상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14년, 2017년 뚫리자마자 이렇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고 국회에서 빨리 예산을 책정하자 하면서 좀 호들갑을 떨었던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지금의 어떤 상황까지 지금 드론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같은 그런 그런 이 기능의 드론을 제대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갖춰지지 않은 어떤 상황이거든요. 늘 예산은 좀 뒤로 미루고 해서 지금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는 건 창과 방패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즉 공격적인 어떤 드론의 무기와 함께 또 방어적인 무기도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것을 함께 합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 고고도는 공군이 맡고 저고도는 육군이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공망에 있어서 약간 이 경계선이라든지 혹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무인기나 드론은 누가 막느냐하고 서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드론 부대를 합동으로 창설한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합쳐서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그 반응 체계로 창설한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난 정부의 탓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병주 위원장 같은 경우, 의원 같은 경우 지난 정부에서 합참의 그 부사령관에 재직할 당시에 사실상 이 9.19 군사 합의에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담당을 했던 분이고, 근데 9.19 군사 합의가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런 전술 자산, 그러니까 이 방어 체계에 있어서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뒤로 물러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휴전선에서 이걸 격추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정찰 자산이 뒤로 물러나다 보니까 사실상 휴전선 내에서의 정찰의 어떤 문제도 지금 허점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 그래서 이것들을 어느 정부가 꼭 다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승계를 해서 이번 정부에서 잘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또 뭐 이전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노력,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책정해서 드론 부대가 지금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벌써 2017년, 18년, 19년부터 해서 지금 한 3, 4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뚫려 있는 상황에서 저는 할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현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그동안에 또 이 드론 부대가 해왔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이거를 총체적으로 그러면은 뭐가 문제고 어떻게 대비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지, 듣자마자 이것도 저는 좀 대통령으로서 지도자가 직자적으로 반응해서 바로 뭐 부대 창설을 하자. 이 군 또 이 조직이라는 것이 행정 조직이 또 늘어나고 또 잘못하면 옥상옥이 또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새로 개편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대비책과 그 대안들을 마련해라라고 지시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모두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 계속 시사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과 그 입장 어느 정도 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민주당 정부가 현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도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모든 그런 그 부분에서 전부 다 참사라는 표현을 다 쓰거든요. 자, 특히나 그런데 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됐다라는 책임 규명과 시스템 점검부터 다 그 완비된 다음에 사과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이태원 참사는 분명히 참사입니다만 외교 부분과 관련해서 순방만 갔다 오면 바로 참사라는 용어가 붙고 뭐 이런 참사라는 것이 너무 우리가 인플레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바로 대통령의 사과로 바로 연결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민주당이 이 완급을 조절하고 정책을 대안을 내놓고 또 국민들에게 이 전국을 좀 안심시켜주는 그런 안정화되는 어떤 제1야당으로서의 임무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잘못하다가는 국민들로부터 반대만 하는 정당, 그러니까 비토크라시, 비토만 하는 정당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네, 야당의 좀 공세에 대해서 거센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정부는 북한이 또 도발을 감행할 시에는 뭐 대북 무인기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부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응해서 이 안보 불안을 자꾸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불안하고 경제도 지금 어렵습니다. 안보 위기는 결국은 경제 위기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안보 불안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님이 좀 빨리 털고 가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큰일이 터질 때마다 나중에 그 수사 결과를 보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서 저는 그거를 국민들이 차곡차곡 가슴속에 쌓아두고 있다,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안보에 대한 문제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렇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제 수도권까지, 서울까지 이런 위험에 닥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대통령님이 나서서 아니 이런 국방부의 무능 또는 국방부에 대한 문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털고 가시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사과하고 경질하고 예를 들면 또 그런 모습을 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실수한 거 가지고 사과하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도 이번에 이런 일이 있자마자 그럼 뭐 우리도 그 9.19 합의도 이제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사실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사실은 9.19 합의도 장관들이 협의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장관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당의 어떤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확성기, 대북 전단 이런 부분들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배경 좀 짚어볼까요?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그 비판하는 대목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상대방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럼 뺨 때린 사람을 비판을 하지 않고 왜 맞았니? 왜 막지 않았니? 하고 지금 비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차적으로는 폭행을 가한 쪽에 지금 비판을 하고 폭행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방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껴놓고 막지 않았다. 왜 막고만 있느냐라고 비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9.19 군사 합의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확성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쪽은 이미 공식적으로
이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그 우리 측 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그 다음 날입니다. 공식적으로 9.19 군사 합의를 파기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휴전선 인근 군사훈련 재개를 얘기했고, 휴전선의 GP 재설치를 얘기했고, 대남 삐라 살포를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 날엔 6월 22일 대남 확성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군사 합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껍데기뿐이잖아요. 그쪽은 이미 17차례나 이것을 다 실행적으로 우리한테 침범을 했고, 그래서 파기했고, 공식적으로도 파기한 상황에서 그것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국제적인 도발이 안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또 정확하게 보면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파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 효력 정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남북관계법에 의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효력 정지할 수 있고, 사망을 보면 국회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검토를 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됐을 경우 앞으로 어떤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효력 정지를 하려고 하면 국회 동의, 국회와 상의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조건 대통령 왜 맞은 게 잘못이다, 뚫린 게 잘못이다 쪽으로만 비판하는 건 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참 북한은 계속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지금 국회에서 또 다른 이슈 중 하나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입니다. 2차 청문회가 오늘 진행 중인데, 지금 일단 2차 청문회에서는 익숙한 얼굴들도 많이 보였고요. 특히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일단 거듭 사퇴에 대해서는 좀 못을 박으면서 그런 의사는 지금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청문회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예, 참 답답했습니다. 1차 청문회에서도 보면서 정말 그 소방본부의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눈물이 나고 뭉클하고 그랬었는데, 이 경찰청에서 서로 떠넘기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도 보시고, 다만 이 청문회를 지금 뭐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아서, 예전 같으면 생중계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경찰들이 서로 탓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님이 뭐 내 갈 길 가겠다, 내 할 일 하겠다라고 버티시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그것 또한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시점에 가서 또 이상민 장관님도 거취 문제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법적인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겠다라는 거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분노나 또 유가족이 갖고 있는 아픔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은 도덕적, 정치적인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2차 청문회도 역시나 그냥 넘어가시는 거 보고 참 강심장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2차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상민 장관 문제는 저도 이상민 장관에게 어떤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국정조사나 어떤 청문회가 왜 벌어지는가를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청문회를 여는 이유는 이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으려고 지금 청문회를 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표를 쓰고 안 쓰고의 어떤 문제는 정부 차원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청문회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 차원으로 계속 촉구하면 되는 것이고, 청문회라는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갖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스템이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었나,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게 왜 가동이 안 됐나, 아니면 없었다면 왜 미비한 것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게 사실 국정조사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한 어떤 책임자들이 전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드러내게 하는 게 사실은 국정조사위원 의원들의 어떤 책무고요. 그럼 의원들은 철저하게 정말 공부도 하고 자료도 하고 또 이 제보도 받아서 그것을 추궁하는 것,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드러나는 것, 미비점을 드러내는 것, 이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저는 국정조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호통만 친다. 왜 사표 안 쓰냐? 왜 그런 태도를 짓느냐?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호통만 치는 어떤 그런 국정조사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드러내고 앞으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느냐를 서로 경쟁하면서 의원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 이게 저는 국정조사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현장에서의 아쉬움을 좀 짚어주셨는데 뭐 증인 채택에 있어서는 그러면 괜찮다고 보셨나요? 일단 증인 채택이 앞으로 이제 열흘 동안 뭐 서로 조금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신현영 의원을 지금 불러야 된다. 한쪽에서는 유가족을 불러야 된다. 저는 뭐 양쪽 다 뭐 이유가 있겠고 또 양쪽 다 반대하는 이유도 일단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뭐 국민들이 이미 이 아픔이라든지 슬픔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지 않는 분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현장 실무자와 그다음에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일진데는 그런 목적에 합당한 증인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이 국정조사 하고 있는 이 기간에 이태원 청문회를 또 하고 있는 이런 기간에 특수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거의 가이드라인. 용산 이름을 부르는 지역적으로 그 국한에서 거기에 또 책임을 지게 하는 걸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보도를 보면서 국정조사의 김을 좀 다 빼버린 것 같아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과 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이런 참사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도 하고 또 경찰청의 문제라든가 정부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을 수 있는 그런 국정조사와 또 이 청문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그 특수본의 발표도 저는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1차 청문회에서 장혜영 의원이 결국 경찰청에서 범죄, 마약 이 수사에 더 거기에 집중을 했다 이런 답변도 받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군중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이번 청문회에서 밝히게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많은 군중이 모였을 때 안전에 대한 거를 어떻게 그럼 경찰에서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더 논의가 돼야 되고요. 그 대비와 대책은 책임지는 자세부터 또 책임지는 데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이 짚어주신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열흘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레이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력하게 검토되던 권성동 전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고 아직까지 유력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공식적인 출마 입장을 내비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참 치열하게 눈치 싸움이 진행되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서 친윤계 모임인 국민공감 만나는 모습도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친윤계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언제나 주장하지만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집권 여당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또 주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 운영을 어떻게 뒷받침할까에 대해서 어떤 정권 초기에도 다 일어났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친윤이다 반윤이다 이렇게 구도를 또 정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옳으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당대회 속에서 그럼 친윤이라고 이야기했던 국민 공감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사실 국민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배현진 의원의 이 당협 행사에 정말 많은 후보군들이 다 참석을 한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모든 의원들에게 모든 후보들에게 기회가 아직도 열려 있다. 왜냐하면 지지율 추이를 보면
독보적인 선두가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나경원 의원이 선두입니다. 이번에 뭐 모든 여론조사에서 올킬했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이 상황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상당히 많은 어떤 유동성이 있고 또 뭐 친윤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되고 있는 김기현 의원도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가 지금 굉장히 유력하고 또 대통령의 복심이 어디로 갔다라고 하관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대룰 자체가 또 50% 득표하지 않으면 1, 2위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네. 지금 이 전당대회 레이스 지켜보면서 어떤 부분 좀 눈에 띄셨습니까? 뭐 김기현 대표가 네. 대리라고 또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안철수 부부를 초청한 거 아닐까요? 네. 뭐 결선 투표까지 있으니까 결선 투표에서 이기겠느냐 이제 이런 불안감, 이런 또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안철수 부부를 초청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고민이 깊은 거는 나경원 의원이 아닌가, 나경원 전 의원이 아닌가 네. 싶고요. 지지율은 가장 높고요. 근데 이 친윤의 표심이 어디로 흐를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또 남편분 또 이 대법관 또 여러 가지 거취 문제나 이런 것까지 함께 고민해야 되니까 고민들도 많으실 텐데 정치인이라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에 사실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배팅해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가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뭐 친윤계로 또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어찌 보면 또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흥행에 또 흥행이 되고 또 그러려면 여러 가지 지점들을 대통령실이나 또 여당에서도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 전 구청장,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